아주 불철저하게 했는데 저는 이걸 아니면 말고식 계엄이라고 해요. 경고용으로 그냥 해봤다 이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걸 그냥 해봤다. 괴이한 짓을 한 거지. 발작적, 충동적 동기에서 일어났다고 봐요. 도대체 뭘 목표로 했느냐가 지금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률가인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경찰의 공권력은 물론이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좀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분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이신데 본인을 그렇게 부르는 거 별로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네,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골목성명인가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그날 내려갔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받아오니까 그 다음날 아마 잡혀왔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이고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해질 때 굉장히 나쁜 인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013년에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이버 세상에서 북한이 계속 대한민국을 공격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몇 개가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었는데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그걸 무슨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서 구속시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들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7년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 그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에 대해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네. 법률기술자라고. 법률기술자라는 말을 제가 아마 제일 처음으로 썼던지 아니면 유행시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이 법률기술자로 돌아간 거죠. 오늘. 네. 예. 그 법률기술자가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에 불응했습니다. 법률기술자는 항상 법률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체포영장에 적혀 있는 몇 개 문구를 가지고 지금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이의 신청 결정이 나오면은 거기에 순응할지 난 그것도 잘 자신이 없어요. 이의 결정이 나와가지고 이게 체포영장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죠. 법원이 결정한 건 따른 다음에 법적인 그렇습니다. 소명을 해야 하는 게 법률가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체포영장이라는 게 구속영장과 달라서 출두해가지고 신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속 사안이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거부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또 출두 요구를 3번이나 거절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불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번 불응한 건데 그래서 법률가 중에서도 어떤 법률가가 법치 수호자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보여준 법률 기술자로서의 행태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무산되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도 또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비상계엄령 선포인데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반한 거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친위 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쿠데타거든요. 보통의 쿠데타는 권력 가진 사람을 타도하는 건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의 증거가 국민의힘 여당 대표를 잡아넣는 거였거든요. 네. 한동훈
그다음에 선관위를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빼내가지고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네. 그런데 하도 엉성하게 이 계엄령을 집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총을 들고 군대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엄중하는지 그걸 모르고 네. 저질러 가지고 2시간 만에 사실상 진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내란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총 한 방 안 쐈어요. 4,800명의 계엄군이 동원됐는데 그리고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잡아놓은 게 없어. 네. 2시간 만에 또 순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주 불철저하게 했는데 저는 이걸 아니면 말고식 계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끝나니까 자기는 경고용으로 그냥 해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담화를 냈죠. 이때부터 네. 이게 코미디입니다. 그죠? 코미디. 목숨을 걸어야 할 걸 그냥 해봤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처벌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처벌하는 게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입니다. 네.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2-3달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수사가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거의 다 막 사거리 다 구속 또는 일부는 기소가 됐어요. 네. 좀 기다려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기다려줄 수는. 수사를 기다려주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그럼 계속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또 시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기다려준다는 말은 뭐 영원히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고 2-3달 정도. 즉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 결정은 파면 아니면은 기각은 복귀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는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압도적이죠.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한 그때 다음에 수사해도 수사해도 정의를 구현하는데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낙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이 이런 처지에 빠지는 네. 것은 뭐 세계사에서도 별 유례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개통을 밟아야 되고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가 지금 너무 질서 없이 진행돼 가지고 공수처, 경찰, 검찰이 서로 업무 관할을 가지고 서로 티각태각 했었고 저는 수사 이게 이렇게 되면 과잉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과거의 전례로 봐서 저 출국 금지 시킨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난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대통령이 출국할 사람입니까? 그때부터 오버 액션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비상계엄의 배경을 대표님께서는 어떤 지략가, 법률가인 대통령이 용의주도하게 계획한 그런 반란 모의라기보다는 아주 나이브한 허술한 대통령이 뭐 속된 말로 술 먹고 그냥 홧김에 저지른 그런 정치 이벤트다 이렇게 보십니까? 충동적으로 보죠. 저는 발작적, 충동적 동기에서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도대체 뭘 목표로 했느냐가 지금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선 이재명, 한동훈 잡아넣는데 네. 주안점을 뒀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관위를 급습을 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격 없는 사람들의 소굴이다. 해가지고 자신의 네.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려는 것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 난데없이 전공의가 들어갔어요. 네. 그거 아시죠? 포고령에 보면은. 처단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팩트가 틀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파업 안 하고 있으면, 그죠? 이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표 쓰고 다 나갔죠. 나갔죠. 네. 나가서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 근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망상입니다. 전공의가 이직하고 나간 걸 파업했다고 사실 오인을 해가지고 잡아 넣어라. 그것도 처단하라.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일으킨 발작적 비상계엄. 네. 그리고 진행 과정은 완전히 코미디 수준. 그것도 2시간 만에 끝났다. 허망한 거지, 참. 허망한 건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군대 안 갔던 이야기를 하면은 군대 안 간 사람들이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군대 안 간 이유야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군대 안 간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는 건 문제 없다. 그러나 군대 안 간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총 아닙니까? 총을 손에 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숙한 거냐 말이죠. 네. 네. 총을 딱 손에 들면은 그 다음에 정신 번쩍 들잖아요. 그죠? 군기가 들고. 공총 발사해서 어디서 한번 빵 소리 나와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네.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기업인들, 정치인들 불러서 조사하고 하면은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은 군대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일 황당한 게 국군 통수권자가 실병 지휘관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뭐 도끼로 문을 깨고 들어가라든지 총을 쏴서라도 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거든. 그 시간에 아마 그러니까, 많이 애가 탔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국군 통수권자는 쉽게 말하면 슈프림 커맨더예요. 최고사령관이 지금 중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끄럼 없이. 문제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집행이 안 돼서요. 이번 이 계엄 사태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아 이건 부당하다.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항명한 겁니다. 네. 그렇죠. 집단적으로 항명을 안 했으면은 항명 내지는 소극적 항명을 그렇죠. 했죠. 네. 항명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 때 많이 참작이 돼야 돼요. 일단은 지금 막 잡아놓고 했지만은 그래서 다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항명을 했겠습니까? 이 명령 따르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불법이다. 네. 명령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으니. 그렇죠. 불법이라는 거지. 따랐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네. 된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수준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 분이 3대 중독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권력 중독, 특히 특수부 검사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튜브 중독. 여기서 부정성 그 망상이 생긴 거죠.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취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 문제를 서서야 돼요. 술과 대통령. 대통령이 술을 포금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많이 들려요. 그걸 기자들이 알면서 그냥 가십 처리했고 보도 안 했다. 그런 게 다 보도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정말 정신병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옳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렇게 헌재의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내란죄에 대한 처벌 수사는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셨는데 예. 사실은 근데 검사 윤석열은 정말 이 전방위식 수사, 신속한 수사, 선단식 수사의 1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탈탈 터는 수사.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내, 딸, 아들, 동생 학교까지 뒤져서 구속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왜 이런 걸 좀 천천히 가야 합니까? 그게 바로 니체가 경고한 바가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을 닮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네. 우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저는 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적폐 수사 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5명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똑같이 갚아주서는 안 되지. 똑같이 갚아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대하는 게 전직 대통령을 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영원히 정의 실천을, 정의 구현을 늦추자는 게 아니고 두세 달 정도 못 참겠느냐. 그래서 네. 순리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 이런 광풍이 부는 그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은 그 반작용으로서 무리가 생기고 네. 무리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데 제일 좋은 예가 윤석열, 박영수 특검 두 사람이 주도했던 그 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이상 때리고 공동지갑론이란 논 뭐 등등등 이게 다 경제 공동체 나중에 네. 보면은 실체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수준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법치의 성숙을 위해서 순리대로 절차대로 스테디 앤 슬로우 앤 스테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영환 전 장관이라든지 뭐 사령관들 전부 구속되거나 기소되고 당시 상황을 이제 김 전 장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냥 술술술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헌재의 판결이 날 때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앉아 있는 것과 관저에 있는 건 헌재의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하게 저항하는 게 아닌가. 물론 수사 구조상은 네.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으로 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게 순리. 지금 수사의 구조는 그죠. 밑에 네. 사람들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기소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주범인 이분은 지금 저기 앉아 있다. 그러면 이게 수사는 그렇고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두세 달이면은 다 해결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정상화 됐잖아요. 그죠? 정상화되고 또 특검법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해가지고 네. 주고받는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탄핵 염려로부터도 벗어났고 민주당도 상당히 자중하고 하니까 지금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전국 안정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네. 계속 뭐 체포 시도 실패하는 걸로 지금 혼이 빠져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송에 출연하셔서 대표님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그 헌재 재판관 2명 임명, 예. 민주당 국민의힘으로부터 양쪽에서 욕을 크게 먹으니 예. 잘한 거다.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양쪽으로 박수를 받든지 양쪽으로 욕을 먹는 거는 그게 오히려 잘 된 겁니다. 한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안 되고. 네. 조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많이 여쭤볼 건데 일단 국민의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불공정하고 월권적 부당행위다. 사실 그동안 말을 아끼고 계엄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뚜렷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어기적 계엄의 강을 못 건너고 있었는데 오늘 체포 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마 그 강성 지지자들, 네.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건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좀비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좀비화라는 말은 영혼이 빠진 조직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정당 중에서도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잖아요. 그죠? 여당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게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팩트에 기반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인간도 그런 논리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당이 아직도 계엄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리된 스테이트먼트 한 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네. 권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간단한 그러니까 뭐 사과를 그거는 했죠. 그냥 네. 그 농담도 아니고 그건 뭐 하나만 하는 원론적 이야기고. 수준의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논리성을 갖춰가지고 딱 한 장 정도를 가지고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잘하면 잘했다든지 못하면 못했다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제명해야죠. 관계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와 관계를 맺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끼고 고지를 오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거죠. 뭐 옛날부터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보는 거는 그냥 편의적인 발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패거리입니다. 더구나 여기가 플러스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골수 지지층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잖아요. 네. 그죠? 부정선거 음모론이 뭡니까 이게? 이게 컬트 아닙니까? 컬트. 대명천지에 또 지난 총선을 아주 깨끗하게 관리했잖아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여야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부정선거로 내가 졌다고 말한 사람 보셨어요? 이번에 수개표 과정에서 뭐 또 하나 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네.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했어요. 네. 2,800만 표를 검표를 했더니 단 한 표도 틀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만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래서 계엄령을 펴가지고 선관위에 300명을 특수부대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느냐. 그 다음 세 번째가 국민의힘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정당은 대통령보다 더 우월적 존재입니다. 정당이 대통령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네. 정당은 주인이고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은 객입니다. 손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5년 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정당은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잖아요. 주인의식이 없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는 거 하나도 견제하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박수 치다가 결국 오늘날의 이 사태를 불렀잖아요. 딱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네. 청와대 이전, 청와대에서 나오는 과정, 네. 이건 완전히 무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옮깁니까? 그리고 옮겨놓고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름도 안 짓죠. 이름 배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대통령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다는 게 그게 네.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 그 이름 지어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왜 이름이 없겠어요? 자기도 실수했다는 거 알거든. 잘못 나왔다는 거 알거든요. 말하기가 좀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무슨 소문 가지고 몰아내고 네. 그래가지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2030 중도 보수 연합 구도를 스스로 깨버리고 그때 지지율이 50% 갔다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고 이번 총선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총선 2달 전에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네. 늘리는 발표. 의사들이 반발해가지고 한 의사표가 한 100만 표 됩니다. 가족까지 합치면은. 그게 이번에 이탈하는 바람에 수도권에서 몇십석 날리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견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 사건에서 없죠. 네. 그러면 이게 당이 대통령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운명이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무너진 권력인데 그럼 그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안 건너고 있답니까? 이 뭐 권성동
공교롭게 다 검사입니다. 대통령,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 맞아요.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 다 검사인데 법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정부 감각도 탁월한 분들인데 왜 이 계엄의 강을 안 건너가고 있습니까? 지금 검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검사 출신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검사가 대통령 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계산은 나는 대선은 포기했다고 봅니다. 대선을 계획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이렇게는 안 하죠. 골수 지지층만 기대는 정당. 자, 그럼 그걸 보수라고 그럽시다. 지금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 줄어들어가지고 네. 많을 때는 한 37, 8% 됐습니다. 최근에 동아일보 조사 보니까 27%였어요. 네. 그럼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수 단결을 하면 된다는데 보수 단결 해봤자 27%인데 이거 가지고 대통령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축소돼 버렸어요. 네. 또 보수가 분열돼 버렸어. 또 보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서 타락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분열시키고 축소시키고 타락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합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윤석열을 껴안고 있겠다는 것은 27% 중에서도 골수, 그 뭐 한 15%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기대해가지고 기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 없고 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겠다. 다음 총선에 또 불리할 텐데요. 떨어지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영남권 의원들. 한 60명 되죠. 60명이 108명 중에 60명이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버리면은 배신자로 찍힌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유승민 의원이나 뭐 그렇죠. 김무성 의원의 경험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배신자로 찍히면 영남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뭐 사실 그것도 또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종의 토호당, 토호 세력 비슷하게 지금 변질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보수층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층은 또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보수층은 있는데 보수당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한국 보수 세력이 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진짜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을 만드느냐. 내가 보수 세력이라고 할 때는 보수 정당 플러스 보수 지식인, 보수 언론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력화된 보수, 보수층은 그냥 다중이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완전히 괴멸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그 과정에서 여의도로 쏟아져 나온 20, 30대 여성들을 보셨죠. 응원봉 들고. 그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보수 찍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큰 정치적 실수, 이준석 몰아내는 대가 아닙니까? 22년 3월 9일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네. 네. 2030. 2030에서 그때 윤석열 후보 지지와 이재명 후보 지지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는 7대3, 뭐 6대4 이랬다고. 네. 그걸 만든 게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뭡니까? 그 여가부 폐지라든지 그리고 세대 포위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30을 30의 지나친 페미니즘에 대한 이 반감 가지고 있는 것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선거 전략에 이용함으로써 남성표만 가져간 게 아니라 여성표도 따라서 왔는데 그래서 2030 중도 보수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 6월 1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도록 만든 그걸 깨버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저는 지나놓고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의 이 실체, 네. 인간적 실체,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넘어가는 걸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빠짐으로써
2030이 배신감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하나의 방화벽 역할을 했더라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차단하는 네. 방화벽 역할을 했는데 거기 빠져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번에 이런 괴상한 괴기한 거죠. 괴기한 짓을 한 거지. 지금 대표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지난주에 이준석 의원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돼서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장하고 강남구 유경준 의원이 의원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부정선거론이 왜 혹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들었어요. 이제 그 통계학자고 경제학자니까 이 부정선거론을 조목조목 의원분들 국민의힘 의원분들 앞에 설명했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 의원의 이야기는 의원들이 이게 부정선거론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 번 입이 아플 정도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2020년 4월 그때 황교안 씨가 지휘한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죠. 네,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생긴 게 부정선거 음모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낙선한 사람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성하는 사람은 그 민경호 의원 한 사람 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도 발표를 희미하게 하는 거라. 네. 그래서 그때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민주당도 그 전에 2012년인가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왔는데 그때는 민주당 그 책임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음 선거에 우리 편이 투표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웠다 이겁니다. 불을 껐다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 하더라고 그걸. 그냥 그거 했다가는 욕 많이 먹으니까 안 하고 슬슬슬 빠지다가 이걸 키웠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딱 잘라야 될 때 그걸 적당히 하다가 결국 호랑이를 기르다가 결국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이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국회 로텐도어 앞에서 전부 무릎 꿇고 절하고 당명 바꾸고 천막당사 칩니까? 어떤 복잡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다른 게 해결되는 거지. 네. 그거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과 계엄 사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최소한의 요구는 윤석열을 제명해야 됩니다. 제명. 최소한. 아니, 해당 분자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을 해친 사람을 아직도 징계를 안 한다면은 그 당은 도대체 뭘 하는 당입니까?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찬스를 약간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긴 해요. 그때 초기에 한 일주일 안에 했으면은 되는데 요사이 민주당이 계속 탄핵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자르기가 또 어렵게 됐네. 그래서 정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벌써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서 오늘이 딱 31일 아닙니까? 그죠? 31일. 이 격동기에 31일은 평화시에 3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하셔서 만약 대선을 한다면 보수 진영은 어떤 주자가 지금 사실은 진보 진영 민주당에서는 굳은자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구도 예상하시고 또는 어떤 구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민심이란 게요.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이 반작용이란 게 있어요. 지금은 윤석열의 크나큰 실수로 이제 코로나로 몰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나올 무렵에 한 번 또 민심이 바뀔 수가 있어요.
윤석열 파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았다. 그러면은 법원이 빨리 이재명 대표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재판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네. 특히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실형받은 거 항소심 빨리 하라 해가지고 아마 항소심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또 실형으로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국민들이 요구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윤석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같이 정리하자. 윤석열은 이미 정리가 되었다. 그다음 그런 쪽으로 이재명 잘할 수 대표다. 있다.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잘 됐다. 금투사 이준석 대표가 자주 말하는 이 금투사 정치 끝장내자. 정치 교체하자. 세대 교체하자. 문화 교체하자라고 들고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저는 국민의힘 지금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소한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비판, 개헌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준석 의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아마 나이가 될 겁니다. 그쯤 되면. 그죠? 4월 2일부터 3월 31일 네, 이후니까. 참 그것도 공교롭습니다. 네. 나올 수가 있고 나올 수 있으면 다크호스가 되는 거예요. 다크호스. 그러니까 운 좋으면 대통령 후보로 뽑힐 수도 있고 아니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대담할 때는 신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고 아젠다를 국제위기 속의 국가 생존 전략, 그 다음에 정치교체, 세대교체로 들고 나오면은 그 근사한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세대교체론 들고 나온다고 한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굉장히 정광훈 목사 따라다니는 이쪽 진영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또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존 틀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네. 그건 완전히 일종의 뭡니까 개방적 체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쉽게 말하면은 김일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모여라 해가지고 판을 만들어야지 국민의힘 어떻고 뭐 개혁신당 어떻고 해가지고는 네. 해결책이 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지금까지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